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양학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건강과 영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건강이란 어떤 상태를 건강이라고 하는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영양학이란 또 어떤 학문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필요한 영양소, 열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일단 질병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죠. 정신적인 질환이 없어야지만 건강한 상태가 되겠고요. 요즘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얼만큼 건강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전이 안녕한 상태에 놓여진 것을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HO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우리의 몸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게 받는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가 외부로부터 물질을 섭취하여 이것을 이용하고 그리고 이용한다는 것은 소화 흡수해서 우리 몸의 세포에 다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세포들이 그 영양분을 통해서 재생되어야 되고 또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런 물질들이 몸 밖으로 배설되는 그런 생명 현상을 영양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서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얘기를 하자면 영양학은 어떤 음식물을 섭취하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 그런 그 소화 흡수에 관한 내용을 다 다루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학의 범위는 그 영양소의 체내 기능,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소화 흡수, 그리고 대사 과정, 그리고 각각의 필요량, 영양소의 과부족의 영향, 그리고 성장, 노화, 노동, 운동, 질병 등 생리적인 스트레스와 영양과의 관계를 기초적으로 다루는 학문의 범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학문뿐만이 아니라 응용 영양학을 요즘은 이제 하는데요. 응용 영양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지역사회 영양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범위를 연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 영양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영양 문제를 진단하고 발생 원인을 찾기도 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조처를 취하는 등의 활동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영양학은 단독으로 독립된 그런 과학이 아니고 생화학, 유기학, 물리학, 미생물학, 생병리학, 내분비학, 생리학, 해부학, 유전자, 보건위생, 식품학 등과 관련이 있고 인류학, 교육학, 심리학 등에도 도움이 필요한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또는 우리가 우리 신체 온도를 36.5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에너지가 지금 우리 몸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그 한국인 영양 기준량에 따라서 에너지 적장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어린 나이일수록 에너지 필요량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1세에서 2세는 1000kcal, 한 19세 이하는 1400에서 2600칼로리가 필요로 하고요. 20세에서 이상은 2700칼로리가 필요한 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얼마만큼의 퍼센테이지로 차지하는지 이렇게 제가 유인물에 나눠 드렸는데요. 탄수화물은 55에서 70%의 열량을 이제 그 탄수화물로부터 취하게 되고요. 단백질은 2에서 70g, 지방은 15에서 25% 정도를 이 지방식품에서 열량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체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양을 말하는데요. 사람은 이 열량을 이용하여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의 소화를 비롯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량의 단위는 칼로리라고 하는 단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3대 열량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량을 내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세 가지 영양소에서 열량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3대 영양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량의 단위는 이제 칼로리를 쓰게 되는데요. 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물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칼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표기할 때는 킬로칼로리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열량은 열량 영양소를 완전히 산화했을 때 방출되는 칼로리를 말하고 이것을 측정하는 데는 폭발 열량계라고 하는 계산법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열량의 3대 열량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탄수화물은 1g당 4칼로리의 열량을 내고요. 지방은 9kcal, 단백질은 4kcal의 열량을 냅니다. 그래서 같은 1g이라고 쳤을 때 가장 에너지를 많이 내는 것은 지방식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그 열량을 많이 섭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이 이용한 식품들 그 튀김을 할 때 기름에 튀기잖아요. 그러면 열량이 높은 식품이 되죠. 그리고 어떤 식품에 보면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 있죠. 삼겹살 같은 경우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열량이 상당히 높은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열량이 있는데요. 필요한 열량은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필요한 열량이 되겠습니다. 숨만 쉬어도 필요한 열량이 되겠는데요.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의 활동, 심장 운동, 그리고 호흡과 같은 기초 생명 작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열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 대사량은 잠을 잘 때도 우리가 쓰여지는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초 대사량은 신체의 크기 또는 신체의 구성 성분, 나이, 건강 상태, 기후, 내분비계, 임신기, 성장기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기초 대사량은 보게 되면은 키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보다 기초 대사량이 높고요. 그리고 나이가 젊은 사람일수록 기초 대사량이 높고요. 그리고 임신기나 뭐 성장기에 기초 대사량이 높은 거는 물론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내분비계 이상이 있을 때도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에 걸리게 되면 우리가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에너지죠. 우리가 어떤 몸을 움직일 때 쓰여지는 에너지 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초대사량은 그 기초대사량을 줄일 수는 없지만 활동대사량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의 움직임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건데요. 그
그 여러 가지 그 요인에 의해서 영향력을 미치는데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을 때보다 열량이 많이 소모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는 보통 그 사무직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하고요. 또 우리가 열량을 많이 소비해야 되는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칼로리를 얘기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또 구체적으로 나눠 보게 되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3대 열량소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비타민과 무기질 합치면은 5대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거를 물까지 합치게 되면은 우리는 6대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영양소는 한국인이 주로 먹는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주요 영양소를 근거로 해서 5가지로 분류한 식생활 지침인데요. 한국인의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 위하여 더욱 강조되어야 할 식품군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개인이나 가족, 국민의 식생활, 식습관 개선 및 체위 향상을 위하여 제정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식품군의 분류를 보게 되면 한국인이 주로 먹는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로 근거를 하여 5대로 분류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렇게 이루도록 각 식품군을 잘 선택해서 골고루 식단을 짜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식품군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단백질 식품이죠. 단백질은 주로 이제 고기류가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조, 육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류, 그리고 알류, 콩류 및 그 가공품이 이 단백질 식품에 들어가는데요. 단백질 식품은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의 필수 아미노산 양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말하고 단백질 함량은 16에서 21%에 이르는 양질의 단백질 식품이 이 그 육류 식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와 비타민 B군도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지방 함량은 그 종류와 부위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살코기를 얘는 단백질 양이 많고요. 또는 삼겹살이나 이런 부위는 지방도 많이 있고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패류가 되겠는데요. 생선류는 13에서 20%가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방과 비타민 A, 비타민 B1, B2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류가 되겠는데요. 대부분 이제 달걀이라든가 오리알, 메추리알 등을 말하는데 특히 달걀은 탄수화물과 비타민 C를 제외한 모든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걀을 완전 식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류가 있는데요. 식물성 단백질 근본 식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대두는 단백질 함량이 40% 들어있죠. 그래서 콩을 이용한 두부라든가 청국장, 간장, 된장도 단백질 근본 식품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식품이 이제 칼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칼슘은 우리가 우리 몸에 뼈를 이루고 있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우유에 많이 들어 있고요. 우유를 이용해서 만든 이제 그 유제품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치즈 나 또는 이제 뭐 생크림 종류 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뼈째 먹는 생선 등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뼈째 먹는 생선 하면 멸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칼슘을 포함한 몇 가지 무기질은 다른 영양소와는 달리 자연계에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신경을 써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요. 특정한 식품에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슘을 일부러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대표적인 식품이 이제 우유 및 유제품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칼슘 식품이고요. 우수한 단백질과 지방이 9번 식품이기도 하죠. 우유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우유에 단백질을 모아서 만든 치즈는 단백질 식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방, 우유에 지방을 모아서 만든 게 이제 크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지방 식품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우유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대부분 함유하고 있으며 지방은 유화되어 소화 흡수가 잘 이루어진다. 유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유를 먹으면서 이 우유에 지방이 들어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죠. 그 지방이 그 물속에 잘 녹아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을 먹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 그리고 비타민 B2, 비타민 12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유제품은 연유, 분유, 크림, 버터, 치즈, 아이스크림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뼈째 먹는 생선이 있죠. 멸치나 뱅어포 또는 잔 생선이나 생선가루 등은 칼슘과 단백질에 좋은 근원식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치를 많이 먹어야 키가 커진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우유와 칼슘을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기질과 비타민 식품이 되겠는데요. 이 무기질이라고 비타민은 열량은 나진 않지만 우리 몸속에서 조절의 역할을 하는 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소류와 과일류, 해조류, 버섯류 등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채소류와 과일류, 그래서 우리가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금치라든가 뭐 쑥갓이라든가 뭐 배추 뭐 이런 데도 비타민 A와 B, C 이 등이 많이 들어 있고요. 염류가 특히 풍부하면 그 밖에 채소류와 과일에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많이 먹으면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한다. 그리고 비타민 C는 항산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노화를 예방해 준다. 뭐 이런 거는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C를 매일같이 먹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매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조류는 이제 아이오다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칼슘 등 무기질이 많고 그 밖에 비타민 A, B1, B2가 풍부합니다. 우리가 이제 해조류 하면은 미역, 다시마, 김 뭐 이런 요즘은 뭐 톳 뭐 이런 것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버섯류가 있는데요. 버섯은 인과 비타민 B2이 풍부하고 에르고스테롤이 많이 들어 있고요. 자외선을 쬐면 이 에르고스테롤이 비타민 D로 바뀌면서 우리가 그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칼슘 영양제에 보면 비타민 D가 많이 들어 있는데요. 이것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D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가 실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햇볕을 쏘일 시간이 이제 적게 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타민 D가 부족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비타민 D 영양제를 일부러 먹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햇볕을 쬐이게 되면 이 비타민 D가 이 세포에서 저절로 흡수를 합니다. 또 그렇거나 아니면은 이제 버섯을 말린다거나 나무를 말릴 때 햇볕에 말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형성이 돼서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우리가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이 이제 탄수화물 식품군이죠. 밥을 가장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밥, 또 면, 빵, 국수 뭐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 식품에 속하는데요. 이 탄수화물은 그런 밀가루뿐만이 아니라 쌀 종류, 그리고 감자류, 고구마류도 탄수화물 식품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주식으로 먹는 식품이 되겠죠.
그래서 칼로리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녹말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B1, 그리고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등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대부분 식물성 식품에서 공급되고 현미, 잡곡 이런데 또 식이섬유소에서도 이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식품이 되겠는데요. 지방식품은 이제 식물성 기름과 동물성 기름, 가공 유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식물성 기름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참기름, 들기름, 옥수수 기름, 콩기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지방식품에는 이제 필수 지방산이 들어있죠. 그리고 비타민 E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지방에는 식품에 따라서 좀 함량이 다르긴 한데 버터 같은 경우는 지방이 80%거든요. 우유에 지방을 모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는 20에서 30% 정도 되는데요. 그 돼지고기의 부위에 따라서 이제 그 지방 함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겹살 부위는 지방 함량이 많겠고요. 안심이나 등심은 지방 함량이 적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동물성 지방 중에서 소고기에는 15 내지 30%의 그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닭고기와 생선류에는 비교적 적게 들어 있죠. 그래서 단백질 급한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공류는 이제 마가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조버터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버터를 흉내내서 만든 식물성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린, 쇼트닝 등이 있고요. 이 가운데 마가린은 불포화도가 높은 기름에 니켈을 촉매하여 비타민 A와 D를 넣어서 만든 인조버터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불포화도를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이제 지방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지방은 이제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고요. 우리가 동물성 지방은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포화지방산은 몸속에 쌓이는 지방이고요. 불포화지방산은 우리 몸속에 쌓인 지방을 배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성 지방보다는 식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해야지만 건강에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식물성 지방은 이렇게 실온에서는 굳어져 있지 않습니다. 액체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거를 굳어지는 기름 형태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버터처럼 인조버터처럼 만든 것인데, 이거는 식물성 지방에다가 니켈 촉매 작용을 일으켜서 수소를 첨가하게 되면 이 지방이 굳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버터처럼 되게 되는데요. 이거를 그래서 인조버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그 버터 대신 인조버터인 마가린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인조버터가 몸에 좋지 않다,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꺼리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5대 영양소까지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 내용은 평상시에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 그리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정한 상태를 우리가 건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영양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 흡수, 대사를 거치면서 배출될 때까지의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영양학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영양학의 범위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체내의 기능, 소화, 흡수, 대사, 각각의 필요량, 그리고 영양소, 그리고 과할 때, 과잉증과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생리적인 스트레스와 영양과의 관계에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학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요. 그 지역 사회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사회 영양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거를 인제 그 하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연계 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화학이라든가 유기화학, 물리학, 미생물학, 뭐 병리학 이런 거 하고도 관련이 있고 인제 인류학이나 교육학, 심리학까지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인제 열량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그 열량, 몸을 따뜻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몸은 36.5 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열량인데요. 그 열량이 있어야지만 또 소화 작용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열량은 적당한 열량 섭취는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적정 에너지 인제 그 섭취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전체 열량의 50에서 70%, 단백질은 7에서 20%, 지방은 15에서 20%를 섭취하는 것이 적정 열량 섭취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 우리 몸을 그 체온을 유지하고 소화를 비롯해서 운동을 할 때 필요한 그 에너지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에너지원은 이제 킬로칼로리로 표시를 하고 있고 이 열량을 내는 영양소를 3대 영양소라고 부르는데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3대 영양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량을 재는 단위는 물 1도씨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얘기를 합니다. 물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열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열량을 표시할 때는 킬로칼로리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대 영양소를 배웠는데요. 3대 영양소가 그러면 1g당 몇 칼로리의 열량을 내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1g당 4칼로리의 열량을 내고 지방은 1g당 9칼로리 그리고 단백질은 1g당 4칼로리의 열량을 냅니다. 그래서 지방이 가장 그 열량을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제 그 필요 열량을 인제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쉬어도 잠잘 때만도 필요한 열량을 기초 대사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인제 우리가 숨쉬기 운동을 할 때 필요한 영양소, 심장이 뛸 때 필요한 영양소, 그다음에 우리 몸의 대사가 일어날 때 필요할 그 대사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줄이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인제 활동 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그 활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운동량에 따라서 그 에너지 필요량이 달라지는데 그 운동을 길게 하냐 짧게 하냐에 따라서 필요한 열량이 아마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비율도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굉장히 운동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많이 써서 우리 몸속에 열량이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량을 내는 3대 영양소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무기질과 비타민을 합치면 우리는 5대 영양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영양소를 인제 식품군별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인제 단백질 식품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인제 단백질 식품인데요. 우리가 고기류 그래서 인제 고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이런 종류, 그 다음에 이제 물속에 있는 거, 생선, 조개류, 뭐 이런 것들도 다 단백질 식품에 속하게 되고요. 또는 이제 그 날아다니는 짐승, 새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닭, 오리, 뭐 이런 조류들도 이제 우리가 그 단백질 식품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패류가 13 내지 20%를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요. 달걀은 단백질을 포함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달걀을 완전 식품이라고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달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 해서 안 드시는 분도 많은데요. 단백질 급원 식품으로서 아주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혈압에 문제가 없다면 하루에 2개 정도의 달걀 섭취는 무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밭에서 나는 콩이라고 해서 식물성 식품인 콩이 있죠. 그래서 이 콩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 단백질 공급이 부족했던 시절에 이 콩을 먹으면서 우리가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콩에는 약 40% 정도의 단백질 함량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콩을 이용한 두부라든가 청국장, 간장, 된장도 역시 단백질 급원 식품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칼슘 식품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칼슘이라고 하는 영양소는 우리 몸에 뼈와 이를 만드는 역할을 하죠. 우리의 기둥이 되는 뼈를 만들어주고 또 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칼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칼슘은 우유와 유제품에서 공급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뼈째 먹는 생선에서 공급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칼슘 식품이고 이온 형태로 녹아 있기 때문에 그 흡수가 아주 잘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유를 많이 먹어야지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칼슘이 이온화 형태로 녹아 있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잘 돼서 이 우유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유 단백질과 지방의 급원식품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뼈째 먹는 생선, 이제 멸치죠. 그 멸치 볶으면 굉장히 맛있는데 뼈를 가려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뼈째 먹을 수뿐이 없는데요. 이 생선은 그 단백질 급원식품이 되기보다는 칼슘 급원식품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뼈가 상대적으로 살에 비해서 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기질과 비타민 식품이 되는데요. 이 무기질과 비타민 식품은 조절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장작을 태우려고 하면 그 안에 우리 불쏘시개를 넣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이를 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렇게 작은 그 솔잎에다가 불을 붙이고 그러면은 장작에 불을 붙게 되는 건데요. 이 무게질은 그 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불을 붙지 않으면 우리가 에너지를 대사가 잘 안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칼슘이 굉장히 중요한 급원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뼈째 먹는 생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